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이거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주제는 권익위 국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권익위 국장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한 분 계시죠? 자,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한직으로 내쫓겠다라는 한직 좌천 통보를 받았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마 권익위 내부에서 이런 제보, 그러니까 내부 고발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전 참 보면서 엄청 놀랐거든요. 이 권익위 권익위 국장이라는 분이 정말 강직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한 적도 있는데 그때 본인의 이 신념과 다른 증언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표정이 엄청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표정 얘기를 제가 전에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그 내용을 준비를 했다가 차마 제가 그분 얼굴을 공개하는 게 참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차마 오늘도 공개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꼭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돌아가시기 전날 한직으로 좌천되는 통보를 받았고 이 때문에 권익위 내부에서 고성이 오간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오늘 실제로 이런 아시다시피 이 권익위원회 이 국장님은 지난 7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이분은 김건희 명품 가방 관련된 조사를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인한테 남긴 문자 메시지죠. 이 문자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심리적으로 힘듭니다. 어떤 누구 분이 겪으셨던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며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은 또 다른 내부 고발자입니다. 내부 고발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셨고 그동안 힘겨운 생활을 해 오셨던 분이세요. 그분과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위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얼마 뒤에 돌아가신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런 기사가 납니다. 김건희 조사 권익위 국장 사망 전날 좌천 통보받았다. 그래서 이 당시 좌천을 통보한 담당 공무원과 상당히 격한 언쟁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같이 오늘 공개가 됩니다. 아울러서 좌천일 뿐만 아니라 승진 인사에서도 누락이 됐다고 해요. 권익위원회에 지금 그 승진 대상자가 3명 정도 있었는데 3년차하고 7년차는 승진을 하고 이 돌아가신 국장님 한만 승진해서 누락이 됐다고요. 그리고 그 얼마 뒤에 좌천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보복을 한 거죠. 박정훈 대령이 당한 그리고 백혜룡 경정이 당한 그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국회에서 있었던 우리 신장식 의원의 발언 내용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국장님, 돌아가신 권익위 돌아가신 김 국장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인 8월 7일 인사계장 유종화 서기관, 운영지원과 김영희 과장이 고인에게 좌천성 인사 이동을 예고하면서 강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 빚으셨고 수사기관 이첩 주장했고 직접 대면 조사 필요성을 김 국장이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을 회피해야 한다는 절차적 이의도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좌천성 인사가 인사보복, 집단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후까지 이와 관련돼서 직접 인사통보를 한 것으로 제보된 의심받고 있는 인사계장 유종화 서기관, 운영지원과 김영하 과장 상임위에 출석시키고 당연히 정승윤 부위원장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망인에게 정식 통보 예정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사 관련 서류를 오전 중으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동료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유족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리고 국가의 책임입니다. 저희들이 빈소에서 고인 유족들과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고요. 진상규명 위해서는 사실 그대로의 진술이 필요하고요. 이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진술은 기록에 남고 지금 당장 이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도 이 사건은 계속 조사돼서 결국은 시간 문제다.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과정에서 소위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분들과 공범이 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조력을 할 건지는 잘 선택해 주시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고인은 올해 부의사관 8년 차였죠. 운영지원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부의사관으로 고인보다 연차가 더 높은 분이 있었나요? 인사계장님. 권익위네. 부의사관으로 연차 더 높은 분이 있었어요? 권익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죠. 그런데도 권익위 수뇌부는 고인을 승진시키지 않는 대신에 부의사관 3년 차인 분과 부의사관 7년 차인 대변인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시켰죠. 저 확인한 겁니다. 예, 팩트는 맞습니다. 예. 자, 연차대로 승진시키거나 3명을 모두 승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승진 관행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따라서 하지만 고인만 승진해서 누락된 것은 좀 일반적이진 아닌 것 같은데 이례적인 사안 아닌가요? 그 부의사관 승진 순서대로 고공단이 되지 않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처뿐만이 아니라. 네. 예. 자, 그런데 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었고요. 본인이 불합리하게 불이익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았을까요? 승진만 본인만 누락돼서 최고년차 부의사관인데. 그 고인의 개인적인 생각까지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부인한테. 고인이 정승윤 부위원장 등 수뇌부와 의견이 다 같지는 않았죠.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김건희 여사 사건 송부할 것이냐 종결할 것이냐, 현장 조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면 조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전원위원 중에서 회피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관련해서 고인과 수뇌부 간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 것은 아니라고 그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다 일치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그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 정도로만 언론 보도에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나온 건 알고 계시죠? 예,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승진 패싱뿐만 아니라 고인은 수뇌부와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종종 패싱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언론에 이런 보도 나온 것도 본 적 없으세요? 곤란하시면 뭐 말씀 안 하셔도 예, 됩니다. 그 내용은 예. 기억이 잘 안 자, 납니다. 고인이 극단적 선택하기 하루 전인 8월 7일 두 분 고인 만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 함께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저 그전에도 친분 때문에 고인과 종종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네, 그날 인사발령 관련된 이야기 나누셨어요? 인사발령 얘기는 나눈 바 없습니다. 인사발령 관련된 이야기 나눈 바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자, 달리 자, 권익위 서울사무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서울이 집인 과장들은 네. 이나 직원들은 서울 가지 않습니다. 사무소에서는 사회경제특별민원실 등 합동민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 네, 사무소.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고인은 부패 방지 업무만 청렴위원회 시절부터 계속 해왔고 박사학위도 부패 방지 분야에서 취득하는 등 부패 방지 전문성 가진 고인이 서울 사무소로 전보 발령을 만약 받았다면 이건 뭐 가정적인 질문이긴 합니다. 부패 방지 업무로부터 자신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서울 상담센터의 센터장으로 제의를 받았다면 그거는 국장급 승진이었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업무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네. 자, 인사 기장님께 여쭤봅니다. 네. 고인과 관련된 인사 관련 기한한 서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기한한 서류 없는데 기한한 서류 이외에 인사 발령을 검토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하거나 한 적도 없어요? 없습니다. 예. 제가 받은 제보와는 좀 너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는 이게 청문회가 여전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관련된 자료를 제가 지금 여기서 제시하면서 두 분을 곤란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여러분들도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인의 인사 발령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검토도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운영지원과장. 네, 저희가 작성하거나 보고한 문서는 전혀 없습니다. 두 분 말고 다른 데서 작성하거나 보고한 바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업무가 아닌 사람이 그 문서를 작성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두 분은 없다. 네, 없습니다. 다른 데서 작성을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다? 그건 모르는 그건 일입니다.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망 경위 조사서 어디서 작성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과하고 그 근무하셨던 이제 부패방지국의 총괄과하고 같이 상의해가면서 작성하려고 지금 총괄은 그 전체 총괄 책임은 지금 새로 사무처장으로 오신 부위원장님이 총괄 책임 맡고 계신 건가요? 네, 처장님. 자, 사망 경위 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조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유철한 위원장은 조사가 급하지 않다. 하지만 순직은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저도 공무상 재해 관련된 사건을 했던 변호사로서 도대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사망 경위 조사서 작성을 위해서 어떤 조사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난 19일 이제 청구서를 제출하셨고요. 저희가 어떤 형태로 작성하면 좋을지 경험 있는 다른 기관에 조금 이렇게 조언을 좀 들었습니다. 자, 사망 경위 조사서를 네. 인사혁신처로 보내기 이전에 네. 보내야 다음 부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사망 경위 조사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순직 인정을 위해서 가장 빨리 해야 되는 일은 사망 경위 조사서 작성이죠. 네네. 유철환 위원장님. 예. 그런데 순직 인정 빨리 하겠다면서 왜 사실 조사 안 하시겠다고 하면 급한 게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실무진에서 지금 작성하는 걸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사실관계 조사가 아니. 급한 일이 아니라면서요. 아니 진상조사 외압에 관련된 진상조사 급하지 않다는 취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 자, 마무리해 주세요, 신장 씨. 자, 우리 참, 네. 좀 보이죠? 속이 좀 보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장식 의원의 성격상 뭔가 입증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가지고 있으면서 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해서 두 분을 망신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진실을 말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피하고 있는 걸 보니까 조만간 신장식 의원이 뭔가를 또 꺼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 근데 마음이 씁쓸하네요. 그죠? 윤석열 정권의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 자들, 김건희 보호자로 나서지 않는 김건희 수호부사
수호무사라 그러나요? 예. 이런 호위무사군요. 수호무사란다. 호위무사로 나서지 않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감옥을 가거나 좌천을 당하거나 그게 아니면 세상을 떠나거나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됐나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참. 그리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던 동료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면, 글쎄, 나 하나 목숨을, 나 하나 자리 하기 위해서, 꼭 그러고 싶을까? 저렇게, 진실을 숨기고 싶을까? 자꾸 도망가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실이라는 게요,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그 침묵을 무기 삼아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왜 우리가 개인 간의 다툼을 벌일 때도 그래요. 상대방이 하도 어거지를 쓰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참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말문을 잃습니다. 그리고는 내 저럼도 하고 내가 상대를 말아야지 하고 그냥 자리를 떠버리죠. 그러다 보면은 거짓말한 사람이 득세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죽어도 참을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충격과 함께 분노,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을 믿고 그동안 일을 했었단 말인가 라는 자괴감을 느끼게 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자괴감을 느끼면서 내가 진짜 저 인간하고 내가 더 이상 말을 말아야지. 내가 저 인간을 앞으로 상대를 하나 봐라. 라고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을 이용을 합니다.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뻔뻔스럽게 하면은 상대방이 오히려 회피를 하더라.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회피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노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진실을 말할 때는 독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독한 사람이 아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독한 사람 아니고 강한 사람 아니고 특히 가까이 있었던 주변 사람들 제 뒤통수 때리고 갔다고 해도 딱히 제가 하나하나 찝어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면은요, 반드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거짓을 넓혀나가고 자신이 부당하게 얻어 쟁취하려는 이익의 범위를 넓혀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될 겁니다. 요즘 같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독해질 필요가 있겠구나. 정말 귀찮고 짜증나지만 이를 악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권익위 국장님 돌아가신 이분 참 지금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참 많은 배신감을 느끼셨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이렇게 억울한, 이게 황당한, 그리고 배신감, 뒤통수 맞는 일은 겪지 않고 편안하게 계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